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2월 5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큰 폭의 상승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다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투자주의 종목이 붙으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테마에서 좀 힘을 못 받아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주의 종목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주의가 끝나게 되면 다시 같이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주의가 나왔던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 투자주의 종목의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지정 사유는 이제 1년 전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여부에 3에 해당된다. 그 3이 뭐냐? 판단일을 기준으로 최근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매수 관여를 하는 이 계좌가 소수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소수 계좌가 집중된다라는 그 자체는 뭔가 이제 매집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투자주의 종목은 월요일에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실 오늘 힘을 받았다라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왜 힘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증시 동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2는 이제 1.78%까지 올라왔습니다. 4,1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조 1,000억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가 1조 2,00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1,80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2,000억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다른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확실히 이제 코스피에 조금 더 힘이 주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N자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저점을 찍고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전에는 반도체 종목 위주로만 좀 상승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관세에 대한 인하 효과로 현대자동차라든지 혹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LG전자라든지 그리고 전력 관련된 테마들이 같이 이제 힘을 받으면서 골고루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반도체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집중되는 현상이 이제는 다른 테마들도 힘을 받으면서 반도체와 다른 테마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조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어제 이탈했던 부분을 또 그대로 매수를 해줬고요. 최근에는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연일 매도가 이어지는 그 흐름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11월 달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급격하게 코스피를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고요. 금융투자는 꾸준히 코스피에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0.5% 하락했고 고점 부근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비슷한 구간에서 주가 유지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여전히 바이오 종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 중소기업들은 기술주들이 좀 힘을 받더라도 확실히 코스닥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 전체가 워낙 이제 바이오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전력 테마라든지 그런 기술주들이 다시 힘을 받아서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을 차지를 한다면 또 한번 코스닥이 이 힘을 받는 그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코스닥에서 최근에 빠져나오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매수 매도 반복하고 있는데 한번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은 1,472원, 2원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여전히 큰 움직임 없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21선. 하지만 이대로 N자로 올라갈 것 같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는 달러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 달러는 점점 금리를 내리면서 내년에는 이 달러에 대한 유동성이 풀리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고요. 달러는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월봉 입장에서는 이 큰 밴드를 유지하는 선에서 내년에 달러 환율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외 증시고요. 다우 나스닥은 또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합 마무리 되었지만 계속 큰 조정 없이 밑선을 잘 지키고 있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확실히 코스피에 최근에 유입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봤고, 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나스닥 미국 증시는 0.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 5달러 이상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꾸준히 상승세로 보여집니다. 국제유가는 60달러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금값은 계속 4,200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채권금리는 미국 10년물 채권금리가 최근에 단기간에 올라서 4.1%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사상 최고가 아니라 최근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금리 12월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었고요. 금리를 0.25%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확실히 이전만큼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미 시장 금리가 저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자체는 시장 금리를 벌써 따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자금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일본 정부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그 시기에 맞춰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그것을 적응하고 있다면 크게 지금 무리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향후 이제 풀릴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위험 자산의 하락보다는 위험 자산이 올라가는 것만큼 이제 돈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그때 이제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시장이 많이 반등을 할 텐데요. 근데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예상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겁니다. 근데 물가가 이 코로나 때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빠르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올 텐데요. 그 시기가 아마 시장의 큰 폭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시기가 AI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를 이제 무너뜨리고 AI에 대한 버블을 또 극대화시키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때가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시기다. 그러나 이렇게 갔는데도 물가가 올라가다가 AI에 대한 생산 혁신으로 물가가 다시 떨어지는 것이 이제 상쇄가 된다. 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는 계속 내려가겠죠. 그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8만원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1%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61선 근처에서 21선 근처에서 주가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투자주의 아니었다면 저는 뭐 전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빠르게 반등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한 10%까지는 반등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쉽게도 투자주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도 계속 원전 테마가 주목을 받는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은 적었고요. 일단 4일 정도 연속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37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70만 주 매수하면서 최근에는 뭐 외국인 투자자 매도 많이 하고 사실 크게 매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가 조금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도 사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대부분이라서 아직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뭔가 수급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모멘텀은 강하다. 현대건설은 이제 10% 가까이 반등을 했고요. 75,000원입니다.
그래서 N자로 완벽하게 이제 올라갔고요. 윗꼬리 달고 내려왔던 부분을 뚫고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건설은 이전 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5,000원대까지 피크를 찍고 떨어졌었는데 빠르게 그 주가의 갭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래량도 이전에 상승을 크게 할 때 거래량보다 훨씬 강하게 거래가 붙었기 때문에 저는 현대건설 이제는 이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10만원 목표가는 충분히 가볍게 뚫고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2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120만 주 매수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가 아주 강하게 붙어줬고요. 외국인 투자자 어제만 하더라도 60만 주 매도했다가 하루 만에 그대로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금 추신 모두 이렇게 현대건설에 집중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최근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기술인데요. 한전기술도 4.8% 반등하면서 어제 하락분을 그대로 이겨내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한전기술도 원전에 대한 호재가 나옴으로써 반등을 하는 추세고요. 확실히 이제 미국과의 협력 소식이 나온다면 더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한 20%씩은 그냥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2배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식의 움직임을 기대한다면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다. 그래서 한전기술도 향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거래량 조금 증가했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수하면서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S&T에너지고요. S&T에너지도 그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SMR과 이제 테마가 엮이면서 그 이후부터 더 하락을 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요. 38,000원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이제 의미있게 10% 힘을 받으면서 43,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갭을 이제 빠르게 메워주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올리다가 이대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패턴을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적절한 시간에 이제 확실한 테마, 그죠? 확실한 이제 그런 이 명분이 나왔을 때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 증가했고요.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는데 올라간 것 대비해서는 수급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BHI는 16%까지 올라갔고요. 59,600원. BHI는 전 고점을 회복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전 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BHI는 지금도 상승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조정을 크게 받았던 것을 빠르게 지금 회복을 했고요. 고점까지 지금 41,000원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저점에서 매수한 분들은 큰 수익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거래량도 전과 비슷하게 상당히 크게 터져줬고요. 일별 거래 실리면서 점점 힘을 받아가는 아주 전형적인 강한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28만 주까지 매수를 하면서 이 정도면 이제 한 3, 4%까지 집중적으로 한 번에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한 8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수급적으로도 좋고 지금 차트 움직임도 좋고 수주 잔고도 역대 최고의 BHI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700억으로 예상되고요. BHI는 ROE가 40%에 달할 만큼 굉장히 지금 고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재 기업으로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만한 상황이고요. 59,000원 전고점 이제 돌파하면서 더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7,500원부터 59,000원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이 상태에서부터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전력 기자재에 대한 시장이 너무나도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몇 배가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BHI는 쭉 성장을 할 것 같다. 아직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지만 매출의 시가총액이 2조조차도 되지 않거든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웬만한 거 보면 10조 이상 코스닥에 다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정도까지 본다면 이렇게 이제 실체 있는 기업들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멀티플 적용했을 때 BHI는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원밴드 800원 올랐고요. 3% 정도 반등했습니다. 성원밴드도 꾸준히 이익을 잘 내는 기업이고요.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알래스카라든지 LNG 사업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원밴드도 LNG,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이제 원전 테마에 같이 엮이는 기업이고요. 아쉽게 이제 거래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거래량이 이제 힘 받아서 충분히 갭을 메워줄 만한 상황이고요. 오늘 조선주도 이제 같이 반등을 했고, 마스가도 같이 최근에 원전 프로젝트와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특히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11,000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태용이고요. 태용은 지금 13.67%까지 올라왔습니다. 27,850원. 그래서 태용도 강하게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고요. SMR 테마와 강하게 엮여 있는데 이번에 SMR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또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SMR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가 터졌을 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도 쭉 더 떨어지는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SMR에 대한 이슈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입장이고, 사실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태용은 뭐 진작 이 고점을 뚫고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래량 붙어줬고요. 250만 주까지 터지면서 그동안 죽어있던 수급에 다시 힘을 불어넣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갭을 뚫고 더 갈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별 거래 250만 주까지,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11만 주를 매도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태용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도 3만 주 정도 매수했는데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수급은 없었고요. 수급은 좋진 않은데 주가는 좀 올라와서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크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우진이고요. SMR 테마에서 가장 강한 테마 중에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올라갈 자리에서만 올라가주고 있다. 그래서 딱 분석하기도 좋은 기업이고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좋은 기업입니다. 940만 주까지 거래 터져줬고요. 종가 기준으로 마찬가지 고점 돌파했습니다. 우진 꾸준히 올라가고요. 외국인 투자자 37만 주까지 매수하면서 최근에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매수했고요. 그래서 계측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향후 이제 우진은 계속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보성파워텍도 4% 정도 반등했고요. 5,500원 정도.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반등해줬고요. 이제 고점 라인에 이 밴드를 뚫고 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16만 주,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 4,000원 이렇게 올라왔고요. 3.5% 반등해서 저점에서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8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차트 살펴봤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목으로 제가 하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만 주목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력 테마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지만 재무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는 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은 사실 재무 리스크가 크게 없고 오히려 성장성도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기자재 기업들은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재무적인 리스크가 없으면서 기자재에 대한 그런 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계측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눈을 좀 더 넓게 가져가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테마 전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방송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힘을 많이 받았느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없으면 AI도 없다. 젠슨 황이 지금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을 받는다. 특히 젠슨 황이 지금 4일에 어제죠. AI 성장의 핵심은 전력인데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SMR, 그 다음에 오클로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했고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SMR 사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그런 시장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SMR 기업들은 AI 버블에 대한 이슈로 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어제 힘을 많이 받으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목을 받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당연히 기자재 기업이고요. 그 전 주기에 그런
주기기와 보조기기 다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고, 그리고 현대건설은 EPC 위주로의 건설이 가능한 기업이고, 2026년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원전 수주 잔고가 39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대우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DLENC도 각각 SMR에 대한 파트너를 붙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강국의 조언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ASI 시대를 위해서는, ASI가 뭐냐면 초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초인공지능 시대를 위해서는 GPU가 100만 장이 필요하다. 에너지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대화가 이제 이 초인공지능과 에너지의 핵심 키워드가 맞춰졌는데, 이때 대한민국이 세계 3대 AI 강국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AI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력에 대한 중요성을 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강조를 했고요. 한국의 약점은 에너지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한국이 지금 에너지가 약하느냐라고 손정희 회장이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결국에는 수입하는 원자재 에너지가 많다. LNG, 그 다음에 원유, 전량 수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에너지의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급격하게 높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에너지도 이제 석탄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극도로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원전 에너지의 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생에너지만큼 다 효율을 내서 다 쓰면 좋겠지만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늘렸을 때 효율이 떨어지는 날에는 20기가와트밖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80기가와트만큼의 공백을 갑자기 이제 원전 에너지가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이 가능한 수준인가? 그리고 석탄 에너지 다 없애고 LNG를 이제 마구마구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LNG 발전소 이제 이 커버 위에서 마구마구 돌렸을 때 LNG 가격 지금 5달러죠. 평소보다 지금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경제성이 없다면 AI에 대한 투자도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AI를 생산하고 있는, AI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이 손정희 회장이 한국 에너지가 약하다라고, 한국의 약점이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구상 중인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 스타게이트는 무려 5기가와트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원자력 발전소 5기를 이제 센터 하나를 위해서 24시간을 돌려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직접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인드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실용주의를 내세운 만큼 AI에 대한 강국을 외친다면 적어도 AI 강국을 위한 실용이 무엇인지를, 그 실용에 대한 에너지 정책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이 이름부터가 사실상 비효율적인 이 이름입니다. AI와 기후환경이 지금 연결이 될 수 없는 구조인 거거든요. 이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 입장에서는 이 이름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전혀 지금 맞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실용과는 거리가 먼 이 부서를 만들고 에너지에 대한 부서를 지금 여기저기 찢어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 다른 국가들은 대폭 투자를 하고 규제를 줄이고 있고 그런 식으로 AI에 대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3강 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애매하게 흘러 보내면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3위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2위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요.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4위, 5위와도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태원 이제 SK 하이닉스 회장은 AI 3강이 되려면 7년 내에 최소 1,400조 원의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공동 세미나 개최에서 AI 인프라가 엄청나게 투자가 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1,400조가 왜 나왔느냐? 7년 안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7년 안에 데이터 센터 20기가와트를 확보를 해야 우리가 3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 짓는데 지금 이제 에너지 인프라 비용, 데이터 센터 비용 다 해서 70조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20개에서 1,400조 원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비용,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안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만 공급되면 다가 아니죠. 에너지가 싸야 됩니다. 학습하는데 이 에너지 비용이 비싸면 그만큼 이 기업이 부담하는 것도 부담될 거고요. 그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좀 이제 뜬구름 잡기식의 얘기를 합니다. 원전은 유연하게, 재생은 싸게, 말은 좋죠. 이렇게 목표가 되면 좋습니다. 거창한 이제 목표 세워놓고 결국에는 재생에너지가 싸게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내부에서는 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안 되면에 대한 그런 이 질문의 답은 결국에는 대체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요. 그 대체 에너지를 생각한다면 이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한쪽을 지금 늘리지 않고 한쪽만 몰두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지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요것도 늘리고 요것도 늘려야만이 이제 향후 이제 변수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싸게 되면 좋죠. 그때 가서 만약에 싸게 되면 더 팍팍 늘리면 좋을 텐데요. 아직 싸지도 않는데 뭐 싸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팍팍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원전 에너지 같은 경우도 유연하게 쓰겠다지만 재생에너지 확 늘려놓으면 이제 원전 에너지를 유연하게 쓸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출력 조절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런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향후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벌써 멀리 가고 있습니다. 손정희는 또 미국의 트럼프 산업단지를 건설 추진하고 있고 AI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는 그냥 산업단지가 아니죠. 광섬유 케이블, 데이터 센터 장비, AI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소프트뱅크의 공장 단지를 건설을 하게 되고요. 이제는 소프트뱅크가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저렇게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이 전력에 대한 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용융용 원자로에 대한 연료를 첫 생산을 했고요. 테라파워가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가 벌써 청신호가 되었다. 테라파워 이제 짓는 이 프로젝트가 NRC 승인이 되었죠. 6개월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요. 좀 무리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것을 그만큼 지금 빠르게 승인시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금 빠르게 이 시장을 촉진시켜야만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패권 다툼과 기술에 대한 혁신을 먼저 이제 승자가 독식하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뒤처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석을 해봤고요. 결국에는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기업인들이 얘기하기를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이다.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젠슨 황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나라 뭐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그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그렇고 전력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 SMR 원전 프로젝트 원전이다. 왜 필요하냐? 이것은 이제 기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기 먹는 하마에다가 바로 붙여다가 이 전담하기에는 이게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는 석탄 에너지 LNG 발전소도 그 역할을 했지만 석탄 에너지 이제 안 되죠. 무탄소 필요하고요. LNG도 탄소 좀 발생시키면서 이제는 LNG는 이 연료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추진해서 LNG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핵 에너지도 우라늄에 대한 연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수급을 해결만 한다면 원전 에너지가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타국의 그런 이 연료 의존도가 없죠. 아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연료가 거의 무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할 때 연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간헐적인 부분 때문에 적절한 비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절반 이상 갔을 때는 그것이 과연 이 에너지의 이 안정성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감이 있겠죠. 적정 수준까지 늘리는 것은 저도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이외의 기저에너지가 지금 필요하다. 근데 AI에 대한 산업에서 AI가 먹는 전력이 늘어나는 만큼 그 기저에너지에 대한 비중도 같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가 AI 3국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그 데이터 센터 20기가와트 이제 향후 7년에 투자를 해야 됐을 때 그 20기가와트를 재생에너지로 커버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뭘로 그것을 커버할 것인가? 우리나라 내에 지금 원전 30% 있긴 있지만 원전이 돌아가는 개수도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20기가와트가 데이터 센터가 생겼을 때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들이 다 이제 데이터 센터 돌리는데 집중이 되면 기업용 전기료가 얼마나 이제 올라가게 될 건가? 가정용 전기료는 얼마나 올라가게 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사례는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그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 본인이 얘기했던 15년 걸린다는 대형 원전은 빨리빨리 규제 없애고 빠르게 건설을 시작해서 향후 이제 10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전력 부족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거를 국민 여론을 듣겠다면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끄면 지금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테마는 방향은 정했었습니다. 향후 메가 사이클을 타고 계속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